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정신과 의사 윤홍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특이하게도 의사지만 좀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4년 전에 벌써 4년이나 됐구나. 그때 이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2년이 닿아서 아마 오늘 행사에 초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연의 제목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을 하는 게 왜 이리 힘드나예요. 사랑을 하는데 왜 이리 힘드나.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마음 아픈 얘기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몇 가지 나지는 않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됐을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때는 학교에 교과서를 다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막 책가방을 챙기다가 도덕책인가 산수책인가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책 교과서를 안 갖고 갔다. 그랬는데 그날 선생님이 내가 너를 때리는 거는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매를 막 때린 거예요. 그날 저는 너무 막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사랑을 하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랑하면 용서를 해줄 것 같은데, 사랑하니까 때린다 하면서 이렇게 맞았던 회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그 수업 시간에 옆에 있는 짝꿍이랑 이제 책을 같이 보면서 막 눈물이 막 흘렀는데, 또 그때는 이렇게 남자가 막 우는 거 되게 또 막 금기시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막 또 운다고 또 막 창피를 당하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서 야, 이 사랑의 매라는 게 도대체 되게 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받은 어떤 상처? 뭔가 안 좋았던 기억 때문인지 저는 사랑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다가 이제 저도 사춘기 청소년이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사랑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이별의 상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커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하면 좋은 거다 해서 사랑을 막상 해보니까 이건 웬걸 또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의 매는 몸이 아팠었는데 사랑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즐거웠던 거는 옛날 일이고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면 요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걸 도대체 왜 하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또 외로워지면 또 사랑을 했다가 또 마음 아파하고 또 마음 아파하다가 또 사랑했다가 또 마음 아파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 사랑은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상처를 주나? 저의 젊은 시절도 사랑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나갔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제 정신과 의사도 됐고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해졌고 명예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젠 윤홍균, 너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너 진짜 사랑 이제 잘해? 사랑 때문에 안 아플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그럼 잘하고 있느냐? 또 그럼 또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때까지 제일 많은 말다툼을 벌였던 사람, 제일 많은 싸움을 벌였던 사람 누구겠어요? 제가 친구하고 만약에 싸웠어. 친구하고 싸웠던 경험 생각해 보면 한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두세 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랑은 두세 번 싸우고 나면은 헤어지거든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많은 소리를 질렀나? 그럼 결국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들한테 소리를 제일 많이 질렀더라고요. 또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나? 물어본다면 또 저희 부모님이죠. 40년 넘게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한 거는 또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더라고요. 사랑하다 보니까 상처 주고 또 상처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또 사랑을 포기는 못하고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가 일상생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자존감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책에 어느 정도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책을 써서 다 이제 뿌렸으니까 자존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웬걸?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선생님 책을 읽어봤는데요.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자존감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 자존감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뭐 고마워도 해주시고 막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책을 읽어도 안 된다면서 저한테 막 불만족을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을 받아본 경험들이 많은 분들은 자기가 이럴 때 사랑을 느꼈었고 맞아 사랑받을 때 이런 느낌이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고 잊혀지다 보니까 사랑하는 법도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자존감은 올라갔어. 자존감은 올라갔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변했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자책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비난하고 하면서 이렇게 움츠러들었을 때는 그나마 이분을 데리고 좋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챙겨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당당하게 살기 시작하고 이건 나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 비난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야, 너 변했어. 옛날에는 그래도 겸손한 맛이라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애가 당당해진 거야? 하면서 친구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자기 자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존감을 높여봤더니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려서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 버려서 너무 외로워졌다라고 이제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사랑이 잘 안 돼서 오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은퇴를 앞두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이제 이 사회에서 별로 가치가 없나 봐요. 쓸모가 없나 봐요. 괜히 자식들한테 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존감 문제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었는데 자존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자존감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랑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애정결핍이라든지 이별에 대한 상처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또 뭐 남들한테 사랑 못 받을까봐 거절도 못하고 일은 다 떠맡아서 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사랑과 관련된 인간관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는 사랑과 관련된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상처를 덜 받고 할 수 있을까? 사랑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랑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인간관계에서 뭐 그냥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지 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할 때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우정에서 얼마나 사랑을 적절하게 녹여낼 수 있는가, 사랑을 잘 다룰 수 있는가의 능력을 사랑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사랑력이 떨어지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랑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의 틀이 잡혀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깨달은 것들, 배우게 된 것들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 일이 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니까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훈련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것이 사랑력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기술이나 삶의 경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울 기회도 있었고, 또 간접 경험을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저런 식으로 부부싸움을 어른들은 하는구나. 아, 저런 식으로 그래도 화해를 하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형제가 좀 많았었으니까, 나는 남자고 누나가 있다면, 아, 여자가 소개팅 나가기 전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구나. 그리고 소개팅 갔다 와서 어떤 점에 대해서 불편해하게 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 좋아하고, 밀당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이런저런 심리적인 게 깔려 있구나라는 거를 첫째, 둘째, 누나, 동생, 형 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자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 집에 한 서너 명밖에 없다 보니까 직접 경험, 간접 경험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전반적으로도 옛날에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협업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들하고 IT 시대로 변모하면서 개인적인 일,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는 사랑에 대해 학습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도 안 갖고 아예 연애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분업을 해야, 가족끼리 모여서 분업, 협업을 해야 삶이 가능했거든요. 생존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논농사지러 가시고 어머니는 밭농사지러 가시고 애들은 땔감 구하러 가고 해서 셋이서 같이 협업을 해야 한 끼 식사라는 밥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돈만 벌면 되잖아요. 돈 벌면 밥도 살 수 있고 반찬도 살 수 있고 땔감도 살 수 있고 혼자서 살면서 삶이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절박하게 관계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관심은 있으니까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보다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실질적인 사랑을 보면서 학습을 했다면, 지금은 브라운관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재벌이 새들이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 어릴 때부터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뭐 7살, 8살부터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들도 너무 바쁩니다. 아니,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점점 돼가고 있고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은 점점 더 없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입시와 관련된 경쟁 체제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은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친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가 사랑에 빠질까봐 걱정을 해요. 사랑에 빠지면 공부 못할까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변했고 그런 세대가 젊은 세대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고 아이 엄마 아이 아빠가 되다 보니까 정말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배우고 가르쳐줘야 될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변화상에서 우리의 사랑력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억울한 분들이 생겨요. 아니, 내가 애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는데 애들은 자꾸 애정결핍이라고 그러고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좀 위험하다고 봐요. 아이가 사랑력이 떨어져 있고 사랑을 못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부모 탓을 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 사랑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오늘 보여드릴 연구는요, 1950년대에 할로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 미국에서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성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로라는 분이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 갓 태어난 원숭이 가족에서 원숭이 새끼와 어미 원숭이, 부모 원숭이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원숭이들한테 양육을 맡겨본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원숭이들한테 두 가지 인형을 줍니다. 하나는 쇠로 된 엄마 인형이에요. 쇠로 된 엄마 인형. 강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차가워요. 차갑고 딱딱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싫어할 것 같은데 이 쇠로 된 부모 인형에는 먹을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유가 달려 있는 쇠 인형.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천으로 되어 있는 부모 인형이 있어요. 이거는 헝겊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할 수 있고 내 털하고 그 헝겊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헝겊으로 된 천으로 된 부모는 먹을 거는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새끼 원숭이들이 먹을 것이 있는 쇠 인형으로 갈 것이냐, 먹을 것이 없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새끼 원숭이들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헝겊만 부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헝겊만 부비적거리고 있고 그 천에서 비비면서 놀다가 배가 고파지면 목만 이렇게 빼가지고 새 부모에 달려있는 그 우유만 받아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헝겊, 따뜻한 것, 부드러운 것을 추구하더라. 그래서 아마 인간에게도 본능적으로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안아주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원숭이를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일이다라는 비난도 이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자세한 실험을 할 수는 없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아라고 하는 것, 양육이라고 하는 것, 애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먹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상호작용을 공급해야 이 포유류 이상의 동물들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시고 돈도 벌고 자녀들에게 그런 식으로 사랑을 줬지만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과연 우리 가족 내에서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는 좀 확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
하루 중에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뭐 짧게는 6분이라고 통계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길어봤자 20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학원 갔다 학교 갔다 또 과외했다가 하고 집에 오면 지쳐있고, 아빠나 엄마도 하루 종일 지친 상태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6분에서 20분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조차도 대화를 못하고 지내는 가족들이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걸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애정을 느끼기는 힘든 시대가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애착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뭐 어려운 얘기, 뭐 전문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 애착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애착은요, 인간 관계의 틀이에요. 사람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나만의 애착의 틀이 있어서 그 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이제 애착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게 누구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나 아빠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와 어떻게 관계가 맺어질 때 어떤 인생의 틀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 갈 수도 있을 만큼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이론이 이제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로렌츠라는 선생님이 오리 가지고 실험을 했던 그 그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갓 태어난 오리에게 사람의 얼굴을 보여줬더니, 이 로렌츠 선생님의 얼굴을 보여줬더니 이 오리들은 로렌츠 선생님을 엄마라고 생각해서 평생 이 로렌츠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딱 각인이 되면 이게 부모다, 이게 내 양육자다, 부모가 되면 평생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애착의 틀도 한 번 만들어지면 꽤 오래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은 아니라서 학습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데, 어릴 때 만약에 내가 막 아기가 배고프고 기저귀 젖어 있어가지고 막 울잖아요. 울 때 그때 바로바로 아니면 울기도 전에 바로바로 이렇게 기저귀도 챙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집들이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아이는 선천적인 기질이 있겠지만, 내가 배가 고프면은 이 세상은 나한테 밥을 채워주는구나. 내가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세상은 나에게 기저귀를 채워주는구나. 이렇게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세상에 대한 태도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기 시작하면 이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배고프다고 울었는데도 아무도 밥을 갖다 주지 않아. 그러면 울다 지쳐서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지는 갈아줄 때마다 화를 내. 왜 또 쌌어? 얘는 또 왜 잠을 안 자? 하면서 계속 뭔가 비난을 하고,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계속 야단을 치면서 애를 키우고, 그런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다 보면 내가 잘못된 건가?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 좀 참아볼까? 아니면 또 그냥 더 빨리 울어볼까? 하면서 본인한테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내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불안정 애착이라고 부르고, 이럴 때일수록 사랑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불안정 애착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안정된 애착으로 바꿀 수가 있을지, 내 주변에 불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나을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좀 피해서 좋은 사람하고 좋은 사랑, 편안한 안정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냥
안 할래 그냥 난 그냥 사랑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뭐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혼자 살아가는 게 낫지 뭐 그렇게 사랑 같은 거 하려 그래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포기를 했다가도 결국은 다시 사랑 고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결국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 아주 처음부터 우리가 인류에서 생겨났을 때부터 뭐 5천만 전, 몇 억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된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잘 안 됩니다. 포기가 잘 안 돼서 마치 사랑에 대한 욕구는 식욕, 밥을 먹거나 수면욕,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그런 욕구거든요.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맨날 다이어트 시작할 때 뭐라고 결심합니까? 폭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심이에요? 내일 하루 쫄쫄 굶어야지 하잖아요. 진짜 그리고 많이 먹고 난 다음에는 식욕도 없잖아요. 먹고 싶은 생각 없죠. 당연히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를 때는 안 먹고 싶다가 3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딱 며칠 남기고 벼락치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부터 잠 안 자고 공부해야지. 그땐 잠이 안 와요. 실제로. 왜 잠이 안 오겠어? 방금 전까지 계속 자다 일어났으니까 그렇지. 분명히 그때는 지긋지긋해. 이제 자는 것도 지긋지긋해. 먹는 것도 지긋지긋해. 하지만 3시간 지나고 5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고 또 먹고 싶어지거든요. 또 졸리게 되고 그런 것처럼 사랑에 대한 욕구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때는 하기 싫다가도 또 3일 지나면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2주 지나면 누군가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한 달 지나면 에라 모르겠다 아무나 만나야겠다 하면서 아무나 만나니까 또 불안정 애착 나와서 불안정한 사랑을 이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기는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사랑력을 높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불안정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긍정적이냐, 나에게 부정적이냐, 또 남에게 긍정적이냐, 또 남에 대해서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애착으로 나뉘는데 나한테도 긍정적이고 남한테도 긍정적이라면 그것이 안정적 애착이라고 부르고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그것은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